우리는 좋은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 안에 담겨있는 감동적인 내용과 공감 가는 표현 등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면서 문득 작품으로 가공되기 이전 그 작가가 가진 마음속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산문집은 한강 작가가 오래 지녀온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작품으로 길어 올려지기 이전에 평범하면서도 한참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깊은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꼭꼭 간직해온 씨앗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서 보이는 작품집입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작가가 어느 날 우연히 꺼내본 낡은 구두상자,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유년 시절에 쓴 일기장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지요. 연필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어린 시절의 짧은 시 한 편은 이 산문집을 관통해 흐르는 빛과 실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강 작가는 작품을 쓰면서 유독 여러 부위의 신체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어린 동호가 이마에 반짝반짝 땀이 맺힌 채 아픈 것만으로 쌕쌕 숨을 몰아쉼수로 꽃이 핀 햇살 환한 곳으로 엄마를 이끄는 장면이나 히라버시간에서 실어증을 겪는 여주인공이 실명을 앞둔 남주인공의 손바닥에 천천히 한 글자씩 글씨를 써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 등은 모두 피부의 가장 예민한 곳에 통점을 거쳐 작가가 전해주는 언어의 전류가 되어 독자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슴과 가슴을 이어 흐르는 전류 같은 공감과 연결의 느낌을 초등학생이던 어린 작가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월 낡은 구두상자에서 찾아낸 중철 제본에서 1979년 4월에 나는 두 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나의 심장이라는 개인적인 장소에 위치한다고 1979년 4월에 아이는 썼다.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인간이 가진 감당하기 힘든 폭력성과 그 폭력으로부터 온 힘을 다해 기어서 나오는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해 한강 작가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 그녀는 여기 산문 속 일상에서 만나는 의외로 가깝고 무심한 경험을 통해 대신 대답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의 무게감과 책이 출판된 이후에 소진된 감정에 대해 표현한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저는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누구였던가? 예전에 나였던 사람은 이미 이 소설로 인해 변형되었으므로 이제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바꿔 물어야 한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텅 빈, 헐벗어 있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다시 한 가지 생각, 결심이 떠오른다. 다시 쓰면 된다, 소설을. 그것만이 다시 연결될 방법이니까. 그런데 무엇과 연결되는 걸까, 나는? 쓰기를 통해 오직 쓰기만이 연결해주는 그걸 위해 나는 이렇게 헐벗은 채 준비되어 있는 걸까? 울퉁불퉁한 자아에 걸려 전류가 멈추지 않도록. 작가의 이 말은 이 책의 제목인 빛과 실 중 실이 의미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금실 같은 것이지요. 작가가 오직 소설을 쓰는 것으로 자신의 헐벗은 의식을 다시 새로 흐르는 전류로 멈춤 없이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사랑으로 맞대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듬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산문집의 후반부의 글은 작가가 살았던 작은 집과 그 마당에 있던 더 작은 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8살에 자신의 명의로 온전히 갖게 된 최초의 집. 15평 대지에 딸린 10평의 작은 그 집에서 작가는 가로 180cm, 세로 40cm의 작은 직사각형 땅에 흙을 채우고 벽돌로 반뼘 높이의 턱을 쌓아 정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청단풍, 불두화,
옥잠과 호스타와 맹문동. 정작 그녀가 심고 싶어 했던 살구나무, 모과나무, 모란 등등은 조경사의 만류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심으려면 마당이 더 넓어야 돼요. 그런 나무들은 마당 가운데서 강한 햇빛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작아도 정원은 정원이라 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크게 하려면 거울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거울이요? 놀라 되묻는 나에게 그는 설명했다.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주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여기는 종일 빛이 없잖아요. 조경사의 조언에 따라 북향정원의 나무들이 햇빛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8개의 거울을 가져다 놓고 약 15분 만에 한 번씩 그 각도와 위치를 옮겨주며 작가는 빛에 대해 새롭게 발견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렇게 내 정원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 잎들이 투명하게 반짝이고 꽃들이 서서히 열린다. 이 일이 나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서서히 감각해왔다. 이 작은 장소의 온화함이 침묵하며 나를 안아주는 동안 매일, 매 순간, 매 계절 변화하는 빛의 리듬으로. 그리고 그 햇빛의 오묘함을 기록하며 작가는 정원일기를 씁니다. 작은 정원에서 씨를 뿌린 야생화가 촘촘히 싹이 트고 지난해 겨울을 지나며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관중고사리가 무심히 겨울을 살아내 새로 양칫잎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4월 17일 이틀 만에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니 꽃들이 피어났다. 동그란 블루베리 꽃은 블루베리 열매와 꼭 닮았다. 라일락은 희게 피었다. 신기한 것은 작년에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둥글레가 야생화 씨앗들과 함께 다시 싹 튼 것이다. 관중고사리도 그렇게 되살아나서 나를 놀라게 했는데 흙 위로 꼭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되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5월 3일 불두와 꽃대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 다른 곳의 불두아들은 꽃 피었는데 개화 시기를 검색해보니 꽃대는 진작 올라왔어야 한다고 한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 가장 활짝 피어 불두화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올해에는 꽃을 피울 예정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많이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하고 무성하니 그걸로 됐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속으로 말해주었다. 나무에게 내 말은 아무 의미 없겠지만. 6월 6일 남중고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늘 거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 거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자전하고 공전한다. 식물을 기를 때는 오직 그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 나와 상호작용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농담도 위트도 감사도 따뜻한 말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빛을 잘 받지 못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북향 정원의 나무들에게 거울로 빛을 비춰주며 공을 들이면서도 굳이 나와 상호작용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 언젠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건넸던 하찮은 위로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그냥 있기만 하면 돼. 너의 의미를 찾아내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그렇게 있기만 해. 그 친구는 그때의 그 말을 무심히 잊었으려나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며 서로가 바쁘다는 어설픈 핑계로 1년에 2번의 만남도 버겁고 소소한 수다조차 망설이면서 어쩌다 한번 나누는 사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은 듯 하면서도 뿌리가 성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꾸준히 봄을 뚫고 새순을 올리는 야생화나 고사리 따위의 모양새로 특별히 눈을 잡아 끌지 못하는 존재더라도 그냥 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서로의 응원을 말이지요. 그리고 소심하게 각도를 조금씩 기울이면서 빼놓지 않고 서로를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잊힌 듯 하면서도 뿌리 속 성성하게 살아있는 뛰는 심장으로 연결된 실처럼
우리가 우리를 안아주듯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누군가의 관심으로 조금씩 기울여주는 빛을 받아먹으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각의 통점을 흐르는 전류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공들여 빛을 비추며 서로의 가슴으로 연결되는 금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